네, 가볼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죠. 이제 워밍업이 됐으니까 이제 한번 스피드를 가봅시다. 가로 무료 강의라서 뭐 부실하게 하지 않나는데 저는 강의는 안 합니다. 그냥 강의는 하나지 무료 유료의 차이는 없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이 만행자를 통해서 여러분만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합격할 수는 없을 거고 어차피 이 시험은 한정돼 있고 합격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만 합격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걸 다 설명하고자 우리가 이 시간을 내서 전체 총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본과 기출에 대한 베이스적 정리가 좀 되어 있다는 생각하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막판 되면은 이렇게 쓱 지나가다 공부하는 걸 보면 행장에서 했던 것만 그냥 무한 반복 달달달달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실력에 증진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트리컬 포인트를 딱딱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 강좌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말씀드렸듯이 동강생도 수업을 제가 조금 제가 원래 말은 굉장히 느립니다. 충청도라서요. 알겠지요? 느린데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우린 제한돼 있으니까. 네. 지역 비하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빡 짝짓고 지나간 것들을 여러분이 기록하든가 아니면 동강으로 리플레이해서 보든가 하면서 이러한 포인트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런 구조들을 딱 해두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수업에서 노리는 것은 여기에 강의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고 제가 아라고 했을 때 에오 하면서 누군가는 느낀다는 거죠. 알겠죠? 프레드 머큐리가 아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에오 할 수 있는 그거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합격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 준비됐으면 이제 저랑 그 접점을 찾아보자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정리할 때까지 이제부터 스피드하게 다시 달려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작년과 달리 PPT를 쓰지 않고 교재를 하니까 여러분이 교재에 대한 집중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서 나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른 특강들이 필요할 때는 또 PPT 만드는 걸 쓸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뽀대가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론 전개부터 가보도록 하죠. 32포인트입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대한 거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대부분 이론서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달달달달 책들이 아마 아주 더러워져 있을 파트가 여기죠. 다 알죠. 그렇죠? 네. 그러나 다 알지만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과학적 관리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을 잘 봐야 됩니다. 인간관. 알겠죠? 개인에 대한 시선을 과학적 관리론은 어떻게 갖고 있냐면 바로 경제인적 가정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타산적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와 인간과 환경이라는 이런 세 가지를 봤을 때 이 구조 중심적 논리, 이런 논리에서 쓰고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과학적 관리로 불러줍니다. 이 과학적 관리고 인간 중심 논리 쓰는 것을 모르고 인간관계로 이걸 보통 고전 이론, 여기를 신고전 이렇게 불러주죠. 환경을 고려한 모든 이론들은 전부 다 현대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론 이유가 전부 다 현대 이론이다. 이렇게 대략적 틀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구조 속에서 이제 구조라고 있을 때 이 구조는 당연히 이 구조에 붙는 대표적인 수식어는 공식적 구조지 비공식이라는 말을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당연한 단어들이 드르륵 붙으면 행적 지문이 막 길어 보이는 거죠. 그 긴 지문 속에서 구조만 딱 발견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구조를 짜는 것은 당연히 기계적 능률로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리면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이해타산적 가치만 딱 맞아떨어지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인간을 모습도라는 것이 바로 이 과학적 관련. 여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테일러죠. 테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러라든가 브랜다이스라 여러 명 경영학자들이 있지만 그 당시 경영학과 행사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같이 끌어들어갑니다. 자, 이게 과학적 관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인간관은 그리고 조직에 대한 관점이 두 번째는 공식적 구조 이걸 받으시고 인간에 대한 관리를 보시면 세 번째는 하향적 의사전달에다가 맨 마지막에 특히 성과급, 직무급이라는 개념과 연달한다면 직무급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직무급 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직무급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론으로 본다면 얘가 대조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즉 소속감, 뭐 귀속감 혹은 동료와의 관계 정서 이런 걸 고려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사회인적 가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XY 이론을 따진다면 Y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자 그리고 조직관이 여러분이 오해를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인간관계론에는 비공식적 구조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부러 관로해서 특히나 넣어드렸는데 그럼 인간관계론 여기에서 공식적 구조를 안 보느냐? 봅니다. 공식적 구조와 비공식적 구조까지 간다고. 여기는 비공식 구조를 안 봅니다. 여기는
공식적 구조만 해도 돼. 여기는 만 하면 안 돼. 알겠죠? 이게 그냥 단순한 글자 차이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들의 차이야. 이런 것들 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틀고 나서 뭐야 행작은 글자 말장난하는 거잖아. 말장난이 아니라 아직 네가 행작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잡아놓으세요. 자,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바로 인간 중심의 생활급을 전제로 하고 아주 유명한 메이어의 호손 실험.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용어로서 호손 이펙트, 호손 효과 같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호손 효과. 호손 효과라는 것은 내적 타당도를 제외시키나요? 외적 타당도를 제외시키나요? 외적 타당도를 제외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네.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호손 효과잖아. 평소엔 공부 안 하다 지금 막 공부하는 척하고 받아 쓰는 척하고 내가 지켜보니까 알겠죠? 동강생 똑같아. 자, 오셔가지고 공통점 요걸 놓치기 쉬운데 한번 봐둡시다. 둘 다 폐쇄적 조직관입니다. 말 그대로 환경을 절대 고려하지 않죠. 그리고 인간을 수단으로 봤다는 점, 이 점에서는 둘 다 한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론도 이 교환 모형이라는 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교환 모형적 가치 모모입니다. 네. 그리고 능률을 제한한다는 점. 물론 그 능률의 개념에 수식으로 넣는다면 기계적이냐 사회적이냐 이렇게 능률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능률이라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됐습니다. 자, 오셔서 행태론 중요하죠. 행태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를 잘 별표 놓으시고, 행태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지향해 가는 거냐면, 행태론 한 단어로 줄인다면 과학이라고 했죠. 과학. 그래서 이 과학이 다양한 의미적인 요소를 갖고 여러분을 좀 혼동시킬 거야. 이 종래의 과학적 관리론의 어떤 이 구조 중심의 이 과학적 관리론은 사이먼이 아예 대놓고 이건 속담이다 비판해버리죠. 그래서 이건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럼 이때 과학은 뭘 이야기하냐? 사실, 행자학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객관주의적 관점을 갖고 이것을 입증, 검증해냅니다. 이 검증의 방법으로 대표적인 게 뭘 쓴다고 했죠? 논리 실증주의를 씁니다. 논리 실증주의 헷갈리면 논리 빼버리고 그냥 실증적 접근이다. 이것만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객관의 사실에 이런 논리 실증주의를 토대로 해서 규명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행태론적 이론화 영역이죠. 이건 현실에 적용해서 처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론 도출, 과학이란 말이 이론화를 추구한다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행작적 이론의 도출, 언제 어디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이론의 도출 전제로 할 것이 사이먼의 행태론적 접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이먼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 사이먼은 본질이 의사결정론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사결정론자라서, 자, 그러면 사이먼이 가정하는 인간과는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할까요? 아니면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할까요? 제한된 합리성.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에 있는 인간을 명칭으로 뭐라 불러준다고? 행정인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행정인적 가정. 행정인에 의한 제한된 합리성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제한된 정보력이라든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합리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의 의사결정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 사람이 정책 의사결정론자에서 어디로 간다? 바로 만족 모형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죠? 이 만족 모형 또 확장하면 어디로 가죠? 회사 모형까지 넘어가죠. 처음 들어보지 않죠? 네, 이렇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먼, 요 행정인적 가정,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것까지도 주목하고 계셔야 되겠죠? 과학입니다. 과학. 자, 그래서 이 특징에 보시면 첫째, 미시적이고 귀납적이고 방법론적 개체주의. 개체주의. 행태론은 개개인의 행태를 연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체주의죠. 개체주의적 접근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이 또 뭐가 있냐면, 경제학적 접근들은 전부 다 행사에서는 개체주의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개체주의 둘, 행태론 계열과 경제학 계열들을 전부 다 대표적인 공공성태론이죠. 개체주의입니다. 개체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자, 오셔서 세 번째 점에 있는 논리 실증주의라든가 행정인 가정. 행정인 가정에서 이런 능률을 부정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 능률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앞에 말했던 이런 기계적 사회적 능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들어오셔가지고 비판점까지 봐두시고, 그리고 후행태주의는 바로 이런 개념, 행태론적 개념을 벗어나서 그 반대적 성향을 지니죠. 후행태주의가 대표적으로 신행자로서, 그래서 신행자에서는 바로 정책학. 그래서 신행자학과 신행자학의 이론적 뿌리가 후기행태주의입니다. 이 후기행태주의가 신행자학과 결합돼서 나타나는 대표적 학문 영역이 정책학이죠. 배경은 전부 다 60년대에 미국 사회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신행자학의 철학적 배경이 뭔지 아세요? 현상입니다.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다 같다고. 알겠죠? 객관식에서 이거 후행태주의와 정책을 구별하세요. 그런 문제는 노량진에 그냥 대충 만드는 모의고사 만들지 이런 거 안 만듭니다. 알았죠? 출제는 이 둘을 구별하고 싶은 거죠. 이 둘을. 알겠죠? 그래서 행태론 대비해서 정책으로 돌아도, 행태론 대비 후행태로 돌아도, 행태론 대비 신행자로 돌아도 되고, 행태론 대비 현상으로 돌아도 되고, 요 경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시험 포인트야. 알겠죠? 마구잡이로 공부하지 마시고 해야 될 걸 정확하게 정렬하세요. 자, 넘어오셔서 다음.
생태론과 체제론. 생태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을 끌어들이는 생태론인데 중요 이론은 아니지만 생태론에서 볼 것은 이 프리즘적 사회, 리기스가 있던 프리즘 사회, 바로 전이 사회 혹은 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에 갖고 있는 특징들 많이 넣어놨죠. 요 용어로만 봐놓으세요. 이질 혼합성, 형식주의라든가 권한 통제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참고로 봐놓고 생태론에서 시험 낸다면 제일 중요한 건 생태론 한계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요 생태론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방 체제를 만드는데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정태적 상태에서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태적 균형이로 정태라는 것과 균형이란 이 둘이 동시에 두어가 중요합니다. 생태론 한계로서 동태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동태화시키는 단계는 어디까지 가야 되면 최소한 체제론 이유가 돼야 돼. 알겠죠? 또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으로 넘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최소한 발전행정론 정도까지 가야만 불균형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런 불균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둘의 경계. 그래서 정태적이다, 균형이다. 이걸 가지고 포인트로 잘 봐두셔야 됩니다. 네, 체제론 가보죠. 체제론. 체제론이라는 것은 체제론에서는 바로 개방 체제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 특징 이 개념 두 번째에 들어와 있는 네거티브 엔트로피 개념을 꼭 알아놓으시고 부정적 엔트로피 여기는 부정 요 네거티브란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태적 균형이란 말. 이 동태적 균형이란 말이 합성어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팽이를 떠올려 보라고 했죠. 동태적 균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체제론적 관점에서 있는 파슨스의 AGIL 이건 바로 네 가지 형태의 모형으로서 반드시 얘들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AGIL 파슨스의 대표적인 체제론적 관점 네 가지 모형을 봐놓으시고 이 체제론에서 수식을 할 때 바로 첫째 한개 보시면 현상 유지적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현상 유지적 보수주의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체제론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게 혁신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 안 돼. 알겠죠? 변화가 크다 이런 건 체제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체제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체제는 안정.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적응적 변화라는 개념을 써야 돼. 적응적 변화. 결국 파슨스 AGIL의 요 네 가지는 뭐냐면 혁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적응적 변화. 요걸 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야만 체제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으니까. 적응적 변화라는 개념을 전제로 해줘야 됩니다. 적응적 변화. 없으면 적어두면 된다고 했죠. 자, 오셔서 포인트 30으로 오셔서 비교 발전행전으로 가봅시다. 자, 비교 발전행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론적 성향이 있습니다. 균형 이론이냐 변동 이론이냐.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까지. 이게 가장 핵심적 사항이죠. 비교행정론에서 볼만한 것은 헤디 정도를 봐둡시다. 헤디가 이야기했던 바로 헤디는 모든 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범위 이론. 이 중범위 이론의 타겟은 뭐였다?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알겠죠? 관료제를 토대로 선후진국의 비교 연구를 하는 거죠. 간혹 보면 비교행정론도 과학적 이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수식어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론으로 봤다 이거지. 엄밀한 검증의 행태론적 과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론화시켰다. 비교행정은 그냥 이론, 행정의 이론을 추구했다. 이 정도에서만 수식으로 끝내주셔도 됩니다. 자, 발전행정론. 발전을 오셔가지고 발전행정론은 바로 전제가 다르죠. 뭐냐면 이제부터 행정 우월적인 행정 주도적인 이론으로 전개되는 것이 발전행정론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바로 독립 변수화된다라고 불러주고 요때 인간을 발전행정인이라고 가정해주죠. 발전행정 가정. 행정학에 나오는 모든 인간 유형을 정리해 놓은 게 스왓 19 강의를 보시면 올려뒀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세요. 가끔씩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넘나든 종횡무진한 포인트들 이거 올려놓은 거 없냐고 갖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던데 스왓 19 이런 걸 다 올려놨습니다. 그건 심화 교재니까 심화로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강의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지금 보시면서 또 보완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발전행정이고 또 하나 발전행정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화살표인 바로 불균형 성장 전략을 쓰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 여기서 찬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봐두십시오. 불균형 발전. 이 불균형 발전 때문에 나중에 지방행정 할 때 할 겁니다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 성장, 균형 발전에 굉장히 이 국정 우선 과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 성장이라는 걸 봐두셔야 되고 이 불균형 성장 됐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포인트 32 실행전원 중요 포인트죠. 나왔군요. 실행전원. 그래서 실행전원은 기본적으로 적실성과 처방성의 논리를 쓰는 거죠. 문제 해결 지향적인 적실성과 처방성의 논리를 토대로 해서 어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에 좀 더 과학성보다는 기술성 위주의 접근하는 것이 바로 실행전원이죠. 그 배경은 60년대 격통기 이때 이제 미너르브회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미너르브회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죠. 자, 실행전원은 바로 적실성과 처방성의 특성 보시면은 그리고 특히 형평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바로 이념적 배경 혹은 이론 철학적 배경을 현상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관적 인간주의,
민본주의, 실존주의 같은 개념. 이 실존주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반실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실증. 행태론을 이야기하는 실증이 아니라 반실증적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신행정론이 실제 우리에게 의미 있는 행적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신행정론자들이 대부분 다 거의 90% 뭐 프레드릭스, 마리니, 커크라트라든가 왈도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뭘 비판하냐면 왜 그러면 행정에서 그동안에 60년대 이 사회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못 받아들였냐라고 한다면 그 탓을 관료제로 찍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행정론자 거의 90%는 전부 다 탈관료제를 주장합니다. 탈관료제. 조직에 나타나는 탈관료제론자들의 90%가 신행정론의 배경을 둡니다. 그렇죠? 신행정론, 탈관료제는 같죠. 탈관료는 결국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참여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능률이 아니라 민주의 논리를 쓴다라고 불렀죠. 행태론의 이념 가치는 합리성이지만 여기는 민주성, 넓게 보는 민주성의 가치를 간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밑에 3번 신행정론 행태론의 비교 많이 봤죠. 이것은 확인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신행정론 볼까요? 후기 실증주의, 반실증주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그리고 형평성, 사회적 적실성과 처방성까지 됐군요. 자, 포인트 37 신행정론의 철학적 배경 현상을 가보죠. 현상이라는 것은 바로 내면적 가치 위주로 가는 거죠. 가치. 그래서 또 그림 잘 그려놨죠. 하트를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면적 가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현상학 접근 속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인간에 대해서 사회적 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적 자라, 원자적 자, 고립적 자 안 됩니다. 사회적인 서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자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상학은 보시면은 주관주의에다가 반실증주의에다가 그래서 내면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직관적 접근합니다. 여기다 실증 안 됩니다. 직관적 접근. 그럼 밑에 보시면은 바로 자아 개념이 수동 원자가 아니라 능동적 자아 혹은 사회적 자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참여를 중시하죠. 이런 현상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론이 비판 이론입니다. 비판 이론 별표에서 원래 아주 시사적으로 아주 주목해야 될 이론이 바로 비판 이론입니다. 비판 이론은 하버마스의 비판적 철학, 뭐 실존주의 철학, 생철학 이런 걸 배경으로 하는데 그건 너무 오버된 거고 그냥 들어만 놓으시고 기본적인 안내해드렸으니까 이 비판 이론의 핵심적인 것은 참여를 전제로 해서 기존의 제도라든가 다양성, 이런 문화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접근해보자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래서 참여에 의해서 각각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이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그 비판 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협력적 과정 혹은 협의에 이르는 거죠. 초정의 협의에 이른다는 것. 요걸 전제로 한 것이 바로 비판이죠. 그래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토론의 장을 위해서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비판 이론은 항상 담론 이론과 세트로 꼭 따라 붙을 거니까 같이 봐두라고 했죠. 담론과 비판 이론은 같이 갑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국민청원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란이 바로 이 비판 이론과 담론의 모든 장을 그대로 나타내죠. 알겠죠? 이걸 꼭 봐두셔야 됩니다. 이건 민주주의로 간다면 어디로 가죠? 비판 이론은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왜? 참여적 가치 때문에 참여. 알겠죠? 직접 민주주의. 이걸 이제 좀 정치학으로는 심의 민주주의, 디스커싱, 논의한다. 이렇게 해서 심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확장해 줍니다. 이걸 잘 봐놓으세요. 오른쪽에 여기 담론 사회, 시민사회까지 넣어드렸으니까 꼭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거버넌스로도 연동되고 바로 다양한 이론과 다 연동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셔서 포인트 38 포스트 모더니즘과 담론 이론이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담론 이론에서 파머가 제시했던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비교는 됐고 파머가 제시했던 1번에 있는 해체, 탄력토와 상상, 타자성 중에서 두 가지를 봐두시는데 해체와 타자성을 꼭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탄력토는 됐고 해체란 건 뭐냐면 이런 텍스트에 대한 근거를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뭘 받으러 했다? 해체 대표적 사례 뭘 받으러 했죠? 전 세계 논문에서 파머가 제일 쓰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행정의 실무는 능률적이어야 된다. 이런 신화를 해체한다고. 이걸 이제 표현할 때 텍스트, 언어에 대한 근본적 구조화 혹은 재접근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의 실무는 능률적이다. 이런 막연한 믿음을 깬다. 이게 바로 해체 개념이야. 해체. 그렇죠? 해체의 개념을 쓰는 겁니다. 네. 요건 사실 뿌리가 하이데거의 그 관념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됐습니다. 그건 가지 마시고 그건 철학이니까. 자, 그다음 상상은 됐고 타자성. 타자성의 핵심은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 알겠죠? 타자의 개념, 타자의 개념에 도덕적 타자, 도덕 빼도 됩니다. 주체이기 때문에 타자의 대립적 개념으로 뭘 쓰면 즉자라는 말 써. 즉자. 한자인데 즉자와 타자는 반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타자는 주체고 즉자는 원자적인 즉 객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체의 객체다.
알겠죠? 혹시라도 즉자란 표현 요 한자 오가 나오더라도 즉자성 한다 하더라도 혼동 없도록 하시고 좀 올당 교수님 가면 이런 예전 이런 철학적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자, 됐고 밑에 담론이론 봐두셔야죠. 담론 이론은 바로 참여를 토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죠. 특히 이 표현 동그라미 보시면은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공 에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공 에너지의 영역.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이 그냥 에너지가 있다가 하는 에너지를 막 충돌하고 열띤 토론 이걸 이미지로 잡고 계시면 됩니다. 에너지 영역 봐놓으시고 이것도 당연히 직접 민주를 위한 바로 적정수 담론을 강조하죠. 자, 포인트 39 갑시다. 공공선택이론이죠. 공공선택이론은 배경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의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공공선택론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자, 공공선택론은 그래서 바로 위에 그 그림 구조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합리적 경쟁을 가정하고 최적의 파레토 최적, 즉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가격에 의한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연구 방향으로 본다 박스 1번에 1. 방법론적 개체주의, 당연히 개체주의고 이제 또 공공 부분을 시장 경제화 혹은 다른 말로 정치 영역에 대한 경제학 접근 다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게 4번인데 동그라미 4번인데 이 공공 선택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제도를 만드냐 이걸 중시합니다. 알겠죠? 공식적 제도를 중시하는 것이 그냥 개인들 간의 그냥 자유로운 행위 이걸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 제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 제도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공공 선택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선택론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들의 모든 그 경제학 이론을 갖고 있는 한계점은 동그라미 1번에 넣어놨는데 바로 경제적 동기의 지나친 강조 다른 말로 하자면 공익이라든가 형평성을 훼손시킵니다. 항상 따라붙는 전제들이죠. 이 공공 선택론은 계열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다음 포인트 연동됩니다. 40포인트로 오시면은 주요 모형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모형이 첫째가 오스트롬 모형이죠. 오스트롬 다중공공관료제. 이 다중공공관료제는 뭘 하는지 아냐면 공공관료제의 관할권을 중첩시켜가지고 경쟁화시키자 이겁니다. 그럼 경쟁화하면 어떻게 되는데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그러니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돼 이겁니다. 알았죠? 경쟁에 의해서 정부를 효율화시키고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오스트롬의 주장이야. 다중공공관료제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봐야 될 모형이 바로 뭐냐면 밑에 거기 있는 3번에 뒤에 넣어둔 티브가설. 티브가설은 꼭 받습니다. 티브가설의 별명이 뭡니까? 손에 의한 투표라고 부르죠. 뭘 고개를 끄덕입니까? 발해한 투표지. 아니죠? 장난쳤습니다. 발해한 투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발해한 투표인데 여기는 가정을 잘 받아야 돼. 가정에서 완전 정보, 완전한 이동성 속에다가 특히 시험에 잘 내는 게 바로 외부 효과 없어야 되고, 알겠죠? 규모 경제 없어야 되고, 알겠죠? 외부 효과, 규모 경제까지 없어야 됩니다. 티브 가설이고 그 다음 하나 볼 것이 밑에 있는 요 던리비 모형 알겠죠? 요 던리비 모형 일부러 붉은 볼드체로 넣어놨죠. 요 던리비 모형에서 보아두셔야 될 것은 딱 하나 보면 됩니다. 결국 사업 예산은 극대화한다 안 한다는 것 알겠죠? 각각의 기관의 입장 그리고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극대화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르다. 이 점 때문에 앞에 했던 니스칸에는 모든 관료들은 무조건 극대화한다고 했죠. 그것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계층으로 좀 심화시켜 볼까? 계층으로 따진다면 고위층과 하위층 중에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누가 예산에 대한 혹은 금전적 극대화를 추구하는 계층은 어딜까? 하위층이 금전적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알았죠? 고위층에 있는 고위 관료들은 뭘 추구하냐? 극대화를 하긴 하는데 뭘 하냐면 효용이라든가 재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금전적 가치 극대화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알았죠? 요거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위 공무원은 금전적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게 던립의 진짜 이론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보다는 주로 업무의 효용성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는 거죠. 고위층은. 네. 자, 오셔서 포인트 41 신제도주의 중요 이론입니다. 원 포인트 별표 놓으시고 신제도주의 오셔가지고 신제도주의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제도 구제도와 신제도는 다르죠. 구제도는 바로 공식적인 거 일방적이고 정태적이지만 신제도로는 동태적이면서 비공식 요소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성 상호작용의 모습을 다 전제로 준 것이 신제도론입니다. 구제도론과 신제도를 비교하는 문제는 기본이고 요즘은 이제 신제도론의 계열이 세 가지 경제학이냐 정치학이냐 사회학이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갈라지죠. 이 세 가지 계열 속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로 의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렇죠? 전략적 선택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자기의 이익에 극대화되는 초이스를 하겠다. 이게 바로 전략적 선택이죠. 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역사적 신제도는 정치학 접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경로 의존성. 알겠죠? 요 경로 의존성은 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것도 설명하고 새로운 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것도 설명하는 종단면적 접근 속에서 나타나는 이론입니다. 종단면적 접근 속에서. 네.
그다음 사회학 접근에 있는 요 동형화의 이론, 동형화. 그러니까 제도들이 아이소모피즘에서 서로 비슷하게 닮아간다 이거죠. 동형화고 이건 횡단면적 접근을 하고 있는 가장 넓은 사회, 문화, 인지, 인식까지 다 구별하는 가장 넓은 이론입니다. 이 세 개 중에 낸다면 저는 사회문화적 신재도 이걸 낼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들어와야 될 것들 중에 진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온 게 그동안 뭐였냐면 동형화의 구체적 모습이야. 아이소모피즘의 동형화의 구체적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디마지오와 포웰이라는 사람인데 들어봐 놓으세요. 이렇게 제가 플레임으로 안 적은 사람은 그냥 들어보면 됩니다. 디마지오 포웰이 이 동형화 아이소모피즘의 이 구조를 어떻게 짜놨냐면 동형화가 모방적 동형화도 있고 강압적 동형화도 있고 규범적 동형화도 있고 우리 기본서에는 다 소개해놨습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미래 문제 이 동형화의 이 부분을 타겟으로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모방적, 강압적, 규범적. 그렇죠?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런 거죠. 자, 행적 정리하기 위해서 또또북 다 봐. 안 보면 혼낸다. 이러면 강압적 동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요해서 또또북을 다 보고 온 거 아니잖아 지금. 아니죠. 강요한 게 아니죠. 어디 봤더니 누가 또또북 좋다던데 괜찮다던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듣고 왔다 이겁니다. 그럼 뭐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가보자.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모방적 동요합니다. 모방적 동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군.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분명히 규범적 동요 할 겁니다. 아니 당연히 또또북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왜 웃죠? 의사 표시를 안 해. 선호 표출이 안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동형화 개념을 꼭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포인트 42. 신공관리론 NPM. NPM이야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NPM 시대가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NPM 노래를 부릅니까? 이거는 한창 저희가 연구할 때 즉 60세 이상 되는 교수들이 출전한다면 NPM을 내겠지만 40, 50대 들어오면 이건 이미 옛날 이론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론 전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으니까 한번 정리만 하고 갑시다. 자, 여기 56페이지에는 이게 사실 NPM에 정리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NPM은 기본적으로 신행정론의 즉 신행정 국가에 의한 신행정론이 아니라 신행정 국가에 의한 신자유적 배경이죠. 즉 감축 관리를 위해서 기업가적 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논리로 쓰는 것이 바로 경쟁, 성과, 고객장 이게 만행제 실전 개념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바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뉴텔러리즘이라고 부르는 신관리주의를 쓰죠. 그 신관리주의가 별게 아니라 성과 위주의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시적 관리가 아니라. 그래서 나타나는 정부의 모습이 성과지향적, 고객지향적, 분권적, 촉진지향적, 늘융지향적 이런 다양한 별명의 명칭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적 버전에서는 뭘 쓸 거냐면 두 가지죠. 관료제적 관점의 전통적 정부와 NPM을 비교하든가 아니면 NPM과 거버넌스를 비교하든가 이 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거버넌스 비교는 다음에 볼 거고 첫 번째 박스를 보시게 되면 57페이지에 신공관리론은 자 유명한 스티어링 방향 잡는 정부에다가 밑에 신행정 국가입니다. 이걸 제가 장난쳐 가지고 한번 냈더니 많이 나가던데 신행정 국가이지 행정 국가 아닙니다. 행정 국가 시대 대표적 논리가 신행정론이야. 알겠죠? 신자유주의에 있는 신행정 국가의 대표적인 게 NPM입니다. 다르죠? 그 신이 그 신이고 저 신이 저 신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걸 국가 모형과 이론 모형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신행정 국가는 핵심 정부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핵심 정부의 뒷면에는 뭐가 따라 들어온다고 했죠? 공동화 정부가 들어옵니다. 구멍 뚫린 정부, 공동화 정부. 알겠죠? 핵심 코어 거버먼트의 반대는 구멍 뚫린 정부, 공동화 정부라는 것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시장 메커니즘. 시장에 의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사전 대책 관점을 강조한다는 점 됐습니다. 밑에 오셔가지고 신행자학과 신공관리론을 헷갈릴 것 같아서 일부러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 기억할 것은 신행정학은 어디에 뿌리를 둔다? 행정국가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신공관리론 NPM은 신행정국가. 행정국가냐 신행정국가냐 다르죠. 그래서 핵심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야 완전히 다른 컨셉입니다. 비싼 말이지만 이걸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파이널 600제에 이런 걸 문제지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맞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다 틀린다는 거죠. 이런 걸 더들여서 약점 훈련을 꼭 하고 커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포인트 43 뉴거버넌스 중요하죠. 별표 드시고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는 이제 구별하지 않습니다.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뉴거버넌스로 통합해 갈 겁니다. 초기는 구별을 해줬지만 거버넌스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들은 자,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 주체들이 서로 협력적 관계에서 아주 수직적 질서가 아니라 협력적으로 요 말은 수평적 연결을 한다는 말이지 수직적 연결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 협력한다는 그 주체에 누가 들어오냐면 정부도 들어오고 시민도 들어오고 기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모든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맞습니다. 요걸 보고 우리가
네트워크화되어 간다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토대로 해서 서로 성우 간에 협력을 하면서 신뢰라든가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는 국가 운영의 아주 소프트한 모습들, 이걸 신국정관리, 뉴 거버넌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거버넌스랑 뉴 거버넌스는 같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건 이념적 기초가 어디에 뿌리를 두는 거냐면 주체들의 참여한 가치라는 것은 공동체주의에 뿌리를 둡니다. NPM은 뭐였냐면 NPM은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시장주의였죠. 시장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입니다. 알겠죠? 시장주의, 개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NPM과 이러한 집단적 혹은 공동체주의 가치,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 철학에서는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시장주의와 비교할 거니까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신공동체든 공동체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주의 가치에 의한 협력적 구조. NPM은 뭘 쓰냐? 경쟁을 하지만 여기는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간의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정부의 서로 상호 간의 정부 간의 관계를 중요한 거고 NPM은 정부 내부를 어떻게 효율할 것인가 이걸 때문에 조직 내부적 관점, 여기는 조직 내, 조직 간 관계 이렇게 구별해 주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보니까 계속 이 말이 저 말 같아요 하고 항상 질문하는 거죠.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포인트를 알아두세요. 자, 거버넌스 가봅시다. 뉴거버넌스 개념 됐고, 피터스의 뭐요? 요거는 꼭 외워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탈신참시 이렇게 외우시고 요렇게만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걸 토대로 해서 뭘 받는다고 했죠? 일부러 다 빼버렸는데 기존 정부의 문제점 대비 대안책 이렇게 봐두라고 했죠. 그래서 파이널 600제 최장에 모여서 이걸 내뜨리면 지문까지 일치시킨 파트가 바로 이겁니다. 피터스 모형 한 번 더 봐놓으세요. 그렇죠? 신축형, 참여형, 탈규제, 시장형. 그리고 오셔서 자 밑에 NPM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자주 나오죠. 우린 뉴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봅니다. 공동체주의 연계망 네트워크에다가 공동생산자에다가 이걸 이제 시민재창조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시민재창조의 핵심은 참여입니다. 참여. 주체가 되고 참여되는 걸 시민재창조로 불러주는 거죠. 정부재창조랑 다르고. 자, 확장해서 포인트 44로 가시면은 신공공 서비스로. 여기 이제 최근의 이론을 볼 수 있겠죠. 이 신공공 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드러나트의 7원칙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 조정보다는 봉사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정부의 기능을 뭐 조정, 스티어링이라는 이 개념보다는 봉사자적 관점으로 정연되고 있고, 공익은 목표 그 자체로 보고 있고,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을 하고 있고, 이걸 이번 지방직 7급에 바로 가을에 정년가을 2018년 가을에 뭐라고 했냐면 전략적 행동과 민주적 사고로 내서 너무 장난쳤죠. 다시 불러줄까? 전략적 행동과 민주적 사고 맞아요? 어이없죠. 진짜 저도 처음에 문제 보고 뭐야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속을 뻔했는데 이건 너무 장난이다. 진짜 출전에 이런 장을 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바로 이거 드러나트 7원칙만 받으시면 된다고. 자, 그리고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죠. 시민은 바로 주체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다원적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말입니다. 책임성이 강화란 말. 자, 그리고 인본주의에다가 시티즌십까지. 이게 바로 대표적 관련 이론들 시민재창조론, 담론이론, 뭐 리더십, 그리고 민족사회론, 책임성까지 다 연동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은 만약에 더 확장해서 나온다면 맨 밑에 마지막에 하나 넣어드리는 말풍선 보시면 페리에 공공 서비스 알겠죠? 그러니까 관료들도 돈 벌려고만 꼭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국민에게 정말 헌사하고 공익을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페리의 공공 서비스 정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꼭 월급 받고 직업으로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거 맞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포인트 45 오셔서 이건 좀 심화 주제로 들을 건데 알아둡시다. 그렇죠? 지방행정론과도 연동되기 때문에 이 레짐 이론을 밖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 보니까 몇 군데 자꾸 애들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잘못 정리한 걸 가지고 자꾸 막 혼동하던데 이걸로 딱 정리를 해서 그렇죠? 다른 강사, 다른 교재에 있는 것들 그쪽을 질문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왜 자꾸 나한테 질문해? 뭐 해도 됩니다. 농담이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걸 자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러기 위해서 요 45포인트를 만들어놨는데 레짐은 학자를 중심으로 봐야 돼. 알겠죠? 스톤의 모형이냐 스토커의 모형이냐 다릅니다. 이걸 어이없게도 출제의 위원들도 혼동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반드시 이직이 들어갈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개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문제가 옛날에는 별도 출제인데 올해는 지방직과 같은 날 치고 있고 또 인사혁신처에서 같이 출제를 합니다. 그럼 뭐다? 이제 국가직화 되어서 들어올 거라고. 알겠죠? 그 말은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를 쓰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국가직 출제위원회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 레짐을 건든다면 이 모형을 혼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뭐 경찰 간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럴 때 갈 때는 혼돈한 교수가 출제하니 자기 혼자 내버리고 그냥 맞잖아 몰아세워 버렸는데 복수 정답 처리해 주잖아.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사라질 거야. 그래서 요걸 학자별로 구별해야 되세요. 원래는 알겠죠? 자, 스톤이 제시했던 건 뭐냐면은 바로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현상 유지적인 것이 유기적 레짐이고 단기적인 것이 도구적 레짐이고 변화를 하자는 것이 상징적 레짐입니다. 알았죠? 그 예를 알아보세요. 유기적 레짐의 대표적인 게 소규모 지역단체, 지역단체, 도구적 레짐의 대표적인 게 국제행사, 국제행사 유치, 그리고 상징적 레짐이 바로 발전 혹은 변화지향적 도시. 이게 바로 상징적 레짐이 되는 겁니다. 상징적 레짐. 됐나요? 박원순 시장이 바로 광화문 광장을 갈아엎어가지고 뭐 엄청난 광화문 광장을 만들겠다. 이거 무슨 레짐의 논리를 쓰고 있을까? 그렇죠. 상징적 레짐을 쓰는 겁니다. 알았죠? 스토커의 모형을 따른다면 알았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단독 피파 월드컵을 개최했다.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갈까? 그렇죠. 도구적 레짐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응용할 수 있겠죠? 밑에 스톤은 뭐냐면 계층 간에 불려. 스톤은 알겠죠? 또라이 아저씨는 계층 간에 불렸습니다. 무서운 스토커 아저씨는 변화를 했는데 이 또라이 아저씨는 계층. 알겠죠? 돌탑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가장 최고 기득권층이 바로 뭐냐면 바로 개발 레짐입니다. 개발. 알겠죠? 그러니까 부자들, 땅 부자들은 개발하자 이 노래를 쓸 거니까. 그래서 개발. 그래서 지역 성장을 지향하고 그다음 중산층이 둘인데 현상 유지와 바로 중산계층 진보 레짐 둘 다 중산층을 전제로 하는데 현상 유지 레짐의 특징은 소규모 지역 사회를 위한 이론이고 중산계층 진보 레짐은 그 중에서도 뭐 이 환경 보호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가서 환경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고려하자 이런 것들 전부 중산층 진보 레짐입니다. 하나 더 하층 마지막 층에 적용되게 하층계 확장 레짐인데 이건 하층민들의 직업 훈련이라든가 혹은 어떤 소득을 위해서 활동하자 이걸 하층계 확장 레짐을 불러줍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출제원 낼 때는 반드시 사람에 따라서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 정도. 밑에 카오스 이론은 간단하죠. 바로 비정형적, 즉 비선형적 관계에서 자연 발생 혹은 자기 완성적 질서를 찾아갈 때 이걸 카오스, 혼돈을 한마디로 행정의 관점은 혼돈을 혼돈으로 보지 말고 뭐다? 하나의 상태로서 접근해서 전체적 접근을 해주자. 여기 혼돈의 접근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문별기를 하지 맙시다. 이걸 말하는 것이 혼돈 이론의 행정적 가치입니다. 자, 포인트 46 패스. 자, 오셔서 OX도 넣어드렸으니까 받으시고 제교재 보시면은 아주 멀티화되어 있죠. OX도 있고 구조화도 있고 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알죠? 다 있습니다. 정답도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알겠죠?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제 정책론으로 가봅시다. 정책론 특히 첫 번에 나오는 이 한눈의 맵 이것도 딱 받으시고 제 기출 빅데이터에 보시면 앞에 이 빅데이터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기출을 분석해서 표를 넣어드렸는데 그걸 안 보던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꼭 봐놓으세요. 알겠죠? 네. 자, 정책론 포인트 47 보셔서 정책의 특성과 유형. 자, 정책이 뭐다? 패스 오셔가지고 밑에 맨 밑에 표 로이가 제일 중요하죠. 로이의 분류와 그 사례들을 꼭 기준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정책. 로이는 왜 이렇게 불렸죠? 정책 유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로이가 분류한 거야. 요거랑 구별해야 될 사람이 오늘 수에는 라이플라 프랭클린입니다. 이들은 왜 불렀죠? 이들의 분류는 뭐냐면 그냥 분배, 경쟁, 보호 이게 아니라 정책 형성에 따라 집행이 달라지다 보는 거야. 즉 결정이 달라지다 보는 것이 로이고 집행이 달라지다 보는 것이 프랭클린입니다. 알겠죠? 이거 시험지문 600 지낼 때는 굉장히 많이 틀리던데 그 대충 아무것도 생각 없이 막 보기 때문인 거죠. 잘 봐놓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분배 정책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용어로서 로그 롤링과 푸크배를 용어로 받습니다. 그렇죠? 용어로 받으시고 분배 정책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SOC 건설 사업들 알겠죠? 그리고 규제 정책에 들어오는 것들 규제는 우리가 규제를 했고 재분배 정책의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바로 약자를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재분배 정책이고 구성 정책은 바로 정부의 이제 선거구 개편이나 조직 개편 이게 구성 정책이죠. 그와 이제 달라지는 거 보면 되겠죠. 알몬드 포웰은 바로 추출과 상징, 추출은 바로 징병, 조세, 상징은 뭐 국경일 같은 것들. 자, 여기 플랭클린 오셔가지고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는 뭘로 구별한다? 경쟁적 규제는 특정인에게 들어가는 거고 보호적 규제는 다수를 대상합니다. 알죠? 다수를 대상한다는 점에서 달라지죠. 살리스베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자율규제. 살리스베리에서는 자율규제가 중요합니다. 자율규제. 자율규제는 결정 패턴과 요구 패턴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요 자율규제. 그러니까 협회가 회원들 규제하는 거. 이게 자율규제라고 했죠. 살리스베리 분류까지 받으십시오. 자, 68페이지 오시면은 로이 첫 번째 화살표는 엘리트론과 나논의 상호론적 통합이다. 이게 그냥 쓴 말이 아니라 7급 작년 7급에 적중한 지문이 이겁니다. 알겠죠? 로이가 분류하게 된 계기가 이거였다고 되고 오셔가지고 얘들 좀 전에 했고
그다음 살라몬의 분류 나오죠. 이 살라몬의 분류는 원래 좀 더 다시 한번 더 봐두십시오. 작년에 이 살라몬의 분류에서 바우처 보조금을 주목하세요에서 지문에서 그대로 적중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게 어디냐면 올해는 규제를 중심으로 갑니다. 알았죠? 규제. 바우처 보조금은 구별하고 있겠죠. 처음 보시는 분, 자 바우처 보조금 합쳐가지고 바로 뭐 바보. 이거 모르면 바보입니다. 알겠죠? 바보로 생각하시고 자 바우처 보조금을 확인합시다. 그러면 직접성을 기준할 때 바우처 보조금이 제일 낮죠. 직접성이 제일 낮은 게 바우처 보조금이야. 찍어 놓으세요. 그렇죠? 바우처 보조금. 뭐 손해책임법, 대출 보증 이런 거 못 냅니다. 왜 못 낸다고 했죠? 출전지도 모릅니다. 이걸. 알겠죠? 그러니 못 냅니다. 낼 수 있는 걸 건들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걸 한다는 게 말씀드렸죠. 근데 밑에 보시면 강제성을 기준할 때 바우처와 보조금, 바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강제성의 중간 정도에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 이미 적중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을 거라고. 그래서 만행성은 발전합니다. 그 다음 규제라고 했죠. 규제 나오면 대박 제 얼굴을 떠올리면서 맞추세요. 알겠죠? 또 OMR 카드 딴 거 찍지 말고. 자 그러면 규제로 오셨을 때 직접성에서 규제가 제일, 즉 경제적 규제가 직접성이 제일 높죠. 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이 중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강제성으로 온다면 경제든 사회든 규제가 제일 높아. 강제성이. 알겠죠? 규제를 주목하고 계십시오. 규제를. 네. 특히 올해는 요 규제가 아주 강화됩니다. 자, 포인트 48 오셔가지고 정책 과정 참여자 패스 잘 참여하라고 하시고 포인트 49 오셔서 정책 의제 설정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48의 포인트에서는 비공식 참여 중에 정당만 주목하면 되는 거죠. 네, 수업 때 엄청 강조했었으니까 됐고 자 포인트 49에서 정책 의제 설정 의제 설정으로 오셔가지고 세 가지 주도 모형에 따라서 외부 주도, 동원형, 내부 접근형 그래서 객관식을 위해서 해결될 게 첫 번째가 이 공중의제의 별명이 체제의제라고 하죠. 체제의제 이꼴 공중의제입니다. 그 외에 뭐 행동의제, 결정의제, 기관의제, 공식의제 이런 전부 다 정부의제 별명이고 그 다음 모형으로 오셨을 때 이제 주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 달라지죠. 그래서 외부 주도형 됐고 동원형 같은 경우에 PR이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점 알겠죠? PR 맨 마지막에 나타나서 이제 대중에게로 나가는 거죠. 내부 접근형 PR 과정이라든가 공중의제 과정 자체가 없죠. 이게 내부 접근형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니디비에 넣어놓은 요 메이의 모형 요거 아주 시사적이기 때문에 꼭 봐놓으세요. 작년에 한번 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가져갑니다. 그렇죠? 요 모형이 왜 강조되냐면 자 보세요. 행위자가 즉 논쟁을 누가 이끌어가느냐와 더불어서 대중의 지지도가 어떠하냐를 가지고 했는데 딴 건 다 됐고 딱 하나 구치경을 받습니다. 구치경의 별명이 공고화입니다. 공고화. 한자로 공고화라고 해도 되고 구치기로 해도 되고 요 모형이 왜 중요하면 공고와 구치기 모형의 주도자는 국가입니까 사회입니까? 논쟁 주도자가 국가죠. 국가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도가 굉장히 높죠. 여기가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형이 바로 이 공고화 모형을 쓴다고 알겠죠? 그래서 공고화 모형, 구치기 모형을 메인 모형을 꼭 받으십시오. 자 포인트 50으로 오셔서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서 3종 오류 3종 오류라는 것은 바로 문제를 잘못 인식하는 거죠. 1, 2종 오류는 됐고 3종 오류만 봐놓으시고 특히 3종 오류를 표현할 때 수단적 기획관이라든가 혹은 수단적 가치에 집착할 때 이런 문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 오류가 3종 오류입니다. 밑에 보시죠. 문제 특성론에서 자, 문제의 중요도, 쟁점화의 정도, 인지 규모, 구체성. 요 구체성은 논란이 있다고 했었죠. 추상적인 것을 다수적으로 봅니다. 사회적 중요성, 선례, 해결책 유무 됐습니다. 자, 다음 오셔서 포인트 51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흐름이죠. 요 흐름은 흐름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놓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면 정치 모형이지만 우리가 정책 결정 권력 모형으로 끌어들여서 쓰고 있는데 자, 고전적 엘리트 모형과 다원론의 전개에서 이 엘리트 모형의 이론적 뿌리는 전부 다 공익의 실체설입니다. 요 다원론의 뿌리는 공익의 과정설이고 똑같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다원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알겠죠? 다원론의 핵심은 경쟁을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경쟁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타협적 결점을 찾아간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전적 다원론으로서 중복 효론이라든가 이런 논거들은 참고로 보면 되고 요 엘리트론에 대해서 이제 실제 검증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런 엘리트론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헌터와 밀즈가 지휘 접근법과
명성접근법을 토대로 해서 나왔었는데 서울시 문제 냈을 때 사실 그 문제 오류입니다. 제가 해설에서 저만 유일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기업 엘리트가 됐건 정치를 됐건 표현을 잘못 쓴 거야. 출제원이 사과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서울 출제원은 사과하지 않고 그냥 끝나갔는데 이젠 낸다면 그걸 반드시 그렇게 구별하고 들어올 거네.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시고 이건 결국은 둘 다 지역 사회를 소수의 엘리트들이 주도하더라. 그걸 검증해낸 거죠. 요런 엘리트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운론에서 반발하는 것이 바로 로버트 다할의 다운론입니다. 요 다할의 다운론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다운론에서는 결국 국가는 어떠하냐 봤더니만 유해분 시 연구를 토대로 봤더니만 국가는 소극적이고 중립적이고 심판자적이면서 그냥 풍향계적 역할을 하면서 가만히 있더라 이거죠. 요런 로버트 다할의 다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박하고 들어온 것이 신엘리트론이 바로 무의사결정론입니다. 무의사결정론에는 권력의 두 얼굴 중에 잘 되는 쪽이 아니라 안 되는 쪽, 억압하고 배제하고 방어하는 쪽 여기를 보는 것이 무의사결정론이죠. 그래서 권력의 두 얼굴 바라봐랐지. 요 무의사결정론을 토대로 해서 다시 반박하고 들어온 것이 바로 신다운론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던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의사결정론 자체에 왜 일어납니까? 요 이유를 물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엘리트론과 다운론의 비교를 물을 거고 또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좀 더 심화시켜 문다면 다운론과 신다운론의 비교를 묻겠죠. 다운론과 신다운론의 비교에서는 국가 역할인데 핵심은 소극적 국가냐 능동적 적극적 국가냐 요렇게 달라집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네, 자 요걸 갖고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오셔가지고 밑에 오시면은 공의 실체설에서 자 공의 고전적 다운론의 이런 학자들 뭐 파레토, 모스카 이런 사람은 참고로 보시고 미국 엘리트론에서 바로 요 밀제주의접근법과 바로 헌트의 명성접근법, 이 헌트의 명성접근법에 이제 기업 엘리트냐 정치 엘리트냐 가지고 장난쳤죠. 그건 잘못된 문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기업 엘리트여야 되고 자 밑에 오셔서 고전적 다운론에서 이제 집단 과정론을 넘어와서 로버트 다할의 다운론 많이 변해놨죠. 말풍선이라고 이건 잘 봐두십시오. 그렇죠? 다할은 바로 다양한 세력들이 분산되고 전체적으로 균형 유지돼야 됩니다. 균형 유지. 그리고 대중의 요구에 잘 부합할 수 있다. 왜 대중의 요구에 잘 부합하느냐? 경쟁하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엘리트들이 분산되는 것이 다운론이고 엘리트들이 집중하는 것이 엘리트론입니다. 둘 다 엘리트론 나온다고 알겠죠? 엘리트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가보죠. 포인트 52 확장해서 들어오면 다운론과 신다운론을 보시게 되면 자 다운론과 신다운론 밑에 1 보시면은 다운론과 신다운론에서 밑에 2를 보십시오. 다운론과 신다운론 제일 중요한 것은 집단 간의 경쟁. 이 경쟁이 있어야 다운론 계열이야 전부 다. 차이점 어디에 있냐? 세 번째는 국가의 소극적이냐 국가의 적극성이냐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다운론과 신다운론만 딱 체크해 놓으십시오. 나머지를 잘 물을 수는 없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다음 포인트 53 보시죠. 무의사결정론 별표 드시고 이건 하나의 단독 주제가 되겠죠. 무의사결정론 신엘리트를 불러지는데 자, 요 제목에 나타나듯이 바로 권력의 두 얼굴, 요 권력의 두 얼굴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무의사결정론 같은 모습이 얼마 전에 나타났었죠.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여론이 들끓고 반대하더니 막 결국 표본조사 해봤더니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의 58%가 전부 강남구의 다주택자였죠. 알겠죠? 이게 바로 무의사결정의 현실적인 증거들이죠. 자 행사방 보시면은 테러, 매수, 제지, 편견의 동원 용어로 놓으시고 적응적 흡수 같은 것들을 쓰고 있고 자 엘리트론과 신엘리트론의 비교는 참고로 보십시오. 이건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네, 다음 포인트 54에는 조합주의. 요거는 중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또 조합주의적 성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시사적이라서 봐두는데 기타 이론보다 조합주의가 지향하는 점은 왜 만들어진다고 했죠? 유럽식 조합주의 모형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경제도 성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회 세력의 통합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산업적 규율도 좀 확산해야 될 때 이걸 위해서 이제 산업계와 정부와 시민 간의 연대적 협력 관계 여기에서 이제 코퍼레티즘이라는 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가 나옵니다. 국가조합주의는 안 볼 거고 그러면 사회조합주의를 시험에 냈을 때 특성에서 첫째 1. 협력적이고 조직 내부에서는 위계적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위계적. 조직 간에는 협력적이고 조직 내부는 위계적이고 수업 때 아주 강조했었죠. 이 방향성을 꼭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물 3번에 있는 이들 간의 결론은 공식적 합의입니다. 왜? 국가가 회의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공식적 합의입니다. 비공식적 합의가 아니고 만약에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를 비교한다면 핵심 가치는 다원주의는 경쟁을 했잖아. 조합주의는 협력합니다. 경쟁하냐 협력하냐 여기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경쟁과 협력. 됐죠? 네. 자, 신조합주의는 패스하시고 포인트 55 오셔서 정책 네트워크 중요하죠. 정책 네트워크 뭐예요? 네트워크의 첫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네트워크 이론의 뿌리는 미국, 영국입니다. 알겠죠? 영국에서 시작된 이론들은 주목해 두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다는 걸 일부러 넣어드렸고 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자 간의 상호 연계망인데 이 연계망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철의 삼각 혹은 하위 정부 모형도 보고 요 세 주체, 철의 삼각 세 주체 맨 밑에 많이 변화할 요 세 주체를 꼭 외워두시고 이미 시험에 한번 노출됐죠.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슈 네트워크와 정책 공동체 이 둘의 비교죠. 이건 상호 비교입니다. 알겠죠? 절대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럼 우리 정책 공동체를 중심으로 봅시다. 이 정책 공동체는 폐쇄적, 안정적, 지속적이면서 그리고 상호 협력하죠. 협력적 관계. 경쟁 안 됩니다. 경쟁한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공유적 관계를 갖고 있고 서로 뭐 이해 타산적이지 않습니다. 공유적 관계가 있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높으면서 그리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게 정책 공동체. 여기 반대가 이슈 네트워크. 해클로 이슈 네트워크로 보면 되겠죠. 인식 공동체 패스하고 포인트 50을 이어서 정책 분석의 기준은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을 쓰는구나. 특히 소망성의 능률의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칼도 힉스 기준을 현실적으로 많이 쓰죠. 칼도 힉스 기준. 됐습니다. 포인트 57을 오셔서 정책 목표인데 정책 목표는 용어 정리를 합니다. 자, 용어로 승계. 승계의 행사적 정의는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할 때입니다. 그렇죠? 달성됐거나 실현 불가능할 때. 자, 이게 승계죠. 그 다음 목표의 전환은 목표와 수단이 바뀌는 게 전환이죠. 뭐 대치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목표 다운하는 목표가 추가되는 거고 또 하나 구별해야 될 것이 바로 목표의 비중 변동. 비중 변동은 목표끼리 중요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 비중 변동과 전환을 꼭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종교를 알고 있을 거고 알겠죠?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이게 바로 목표 변동 유형이죠. 이건 그대로 조직 변동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네, 됐죠? 됐지만 섭섭해서 한 문제를 내보면 그러면 동태적 보수주의. 자, 목표 변화에서 동태적 보수주의가 나타나기 제일 좋은 유형은 1번 승계, 2번 전환, 3번 다운화, 4번 확대. 정답 1번입니다. 알겠죠? 동태적 보수주의가 바로 요 승계에서 나타나. 승계에서. 알겠죠? 승계에서 동태적 보수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었듯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중비위원회가 뭘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사표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태적 보수의 모습을 많이 나타냅니다. 조직을 제외한 것까지. 네. 자, 그 다음 58 오셔서 관리과학과 정책 분석에서 이것은 개념 정도만 보십시오. 관리과학의 확장 버전이 체제 분석이고 체제 분석이 더욱더 되면 이제 정책 분석까지 가는 거죠. 체제 분석과 정책 분석을 박스 2에서 비교한다면 체제 분석은 좀 더 경제적 합리성이 계량적이고 상대적으로 정책 분석, 우리의 타겟은 정책 분석이죠. 정책 분석은 좀 더 질적이면서 정치적 합리성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정책 합리성까지. 즉 뭐 형평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정책 분석의 개념 정도입니다. 이거는 기본 때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 중요한 건 객관식은 포인트 59. 자, 첫째 구조화는 봐야 됩니다. 자, 요거 부조 별표 놓으시고 밑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정책 문제 구조하는 방법인데 자, 경계 분석의 핵심은 바로 문제의 요 주요 국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타 문제 경계, 영역이 어디냐? 요 경계를 추정하는 걸 경계 분석이라고 불러주죠. 포화표본 추출 같은 게 기출에 한번 들어왔습니다만 이 포화표본 추출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그냥 있었구나 정도 보시고 계층 분석을 주목하세요. 계층 분석. 이 계층 분석이 실제 만약에 확정된다면 AHP 기법, 세트 교수한 AHP 기법을 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라고. 그래서 계층 분석의 AHP 기법. 네. 기법의 구체적 분석 내용 몰라도 됩니다. AHP 기법은 계층 분석. 뭐 인과관계 분석할 때 씁니다. 인과관계. 원인 식별한다는 말이 인과관계죠. 계층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알겠죠? 네. 다음 분류 분석에 쓰고 있는 것은 개념 명료하다. 즉 카테고리화 시켜주는 거죠. 개념 명료하다. 이게 분류라는 개념이죠. 언어적 말 그대로고 가정 분석은 바로 대립적인 가정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한다는 것. 즉 동시에 고려해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냅틱스 유추라고 부르죠. 유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것들 즉 다른 케이스는 걸 유사한데 끌어들일 때 유추라는 말을 써줍니다. 유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복수 관점 됐고 논변지도 작성. 요건 뭐냐면 요건 새롭게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표에 있는 것만 문제 구조 기법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끌어들일 수 있는데 시험 범위를 확장한다면 한 이 정도까지 봐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논변지도라는 뭐냐면 정책의 중요 요소였던 개연성들을 말 그대로 논리 지도처럼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논변지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렇죠? 논리지도, 논변지도. 그래서 중요한 것을 지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논변, 맵 같은 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학계에서도 논변지도 모형을 자주 응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십시오. 추가적으로 알았죠? 논변지도는 중요 정책 변수의 중요도를 지도한다. 지도, 맵. 알겠죠? 맵으로 만든다. 이게 논변지도 작성입니다. 됐고 밑에 계층화 분석 일부 넣어드렸고 하나 더 확장해서 하나 더 들어간다면 Q 방법론이 있는데 Q 방법론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기법의 세상은 끝없습니다. 알겠죠? 그 모든 기법 알려고 하지 마시고 Q 방법론까지 들었다는 것은 행사가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는 걸 증가를 나타내 주는데 요 Q 방법론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정책 분석은 객관적인 데이터화된 것을 많이 분석하는데 이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을 건듭니다. Q 방법론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문제 지문은 해결됩니다. 그렇죠? 출제는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앞뒤를 바꿀 거니까. 주관적 인식 영역. 주관적 인식 영역을 구조한 것이 Q 방법론이다. 이렇게 쓰십시오. 그만큼 기법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온 거죠. 요 Q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리적 측정을 많이 감안하겠죠. 주관적 인식이니까 심리적 측정 같은 말이죠. 자, 그다음 포인트 65셔서 미래 예측의 기준으로서 자 불확실성에 대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특히 여기 적극적 밑에 많이 보시면은 라플락스 기준 정도는 혹시나 싶어서 한번 봐놓으세요. 그렇죠? 라플락스 기준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평균값을 쓰는 거고 요와 비교할 것이 후르비치 기준이죠. 후르비치 기준은 뭘 쓴다? 그렇죠? 낙관계수를 쓴다고 했죠. 제 기본서 요 계산한 것까지 넣어드렸으니까 파이널 600제 보시면은 요걸 적용해서 수치화시키는 것까지 해놨는데 행정의 숫자화 될 수 있는 것들이 딱 4개가 있는데 그 4개 전부 다 600제 문제요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계산 쉬우니까 확인만 해놓으십시오. 평균이냐 낙관계수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61로 오셔가지고 불확실성 하에서 미래 예측 기법에 여기 이제 분류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이 분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딱 3가지 영역만 구별하면 됩니다. 이런 분류에 모든 기법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투사 계열이 있고 이론 계열이 있고 주관적 예측 계열이 있죠. 자, 그래서 투사 계열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시계열. 알겠죠? 시계열. 시계열 분석과 또 하나 경향성에 대해서 이걸 따지는 것이 전부 다 투사라고 불러주죠. 그 다음 이론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부 다 인과관계 모형을 전제로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회귀분석이죠. 회귀분석. 요거 하나 정도 봐놓으시고 나머지 주관적 영역에 쓰는 것들 요건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델파이도 있고 정책 델파이도 있고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명목 집단 기법도 있고 교차형의 분석도 있고 한 요 5가지 정도만 딱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요건 개별적으로 곧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계열 구별을 하는데 투사는 2개를 확실히 외워둘 것. 그 외에 나머지 들어오면 전부 다 이론으로 몰아가세요. 그렇죠? 이론으로 몰아가면 됩니다. 실제 정책 분석에서는 이 주관적인 여기를 더 건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표 확인했으면 됐고 투사만 외워둡니다. 투사만 외우라고 그러면 이제 포인트 61로 오셔서 주관적 미래 예측법을 보죠. 주관적 미래 예측법으로 오셔가지고 전통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를 비교하죠. 전통 델파이는 전통이라는 말 빼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델파이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정책 델파이는 정책을 꼭 넣어줘야 돼. 자, 가장 그 둘의 차이점은 주관적 기법이 있는 건데 정책 델파이는 갈등화시켜 갑니다. 갈등을 제어하지만 델파이, 일반 델파이, 전통 델파이는 합의를 도출하죠. 합의. 그래서 이제 익명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이지만 델파이는 철저한 익명성. 알겠죠? 통계입법을 쓰냐 안 쓰냐 그건 뭐 참고사항이니까 그 둘을 확인해 두시고 자 밑에 이에 브레인스토밍은 바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아주 자유분방한 토론 요걸 보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불러줍니다.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비판 금지죠. 비판에 대한 것을 금지하고 자유분방하게 토론하면서 즉 아이디어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퀄리티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편성 기법을 쓸 수도 있고 근데 이 브레인스토밍을 좀 어렵게 낸다면은 이게 비판 금지를 하는데 뭐 무조건 비판 금지만 시키느냐 들어만 놓으세요. 그렇죠? 만약에 차별화 문제를 낸다면 모든 단계에서 비판 금지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렇죠? 마지막 단계 가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교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초기에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비판 금지가 가장 정확한 이해야.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틀렸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알았죠? 브레인스토밍. 자, 명목 집단 기법은 한마디 말로 되겠죠. 이건 제한된 토론에다가 표결로. 알겠죠? 다 토론하는 게 아니라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본 때 설명드렸죠. 그만 알아두시고 교차형 분석은 1번을 이어가죠. 1번 선행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사후 어떤 잠재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 선행사건의 영향 요걸 이제 통계학에 있는 카이 분석을 쓰는 거기 때문에 선행사건의 영향이 어쩌고 하면 바로 주관적 기법에서는 교차형 분석입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렇게 분석 기법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 쉬었다가 63 들어가죠.